눈앞에서 문이 철컥 닫혔을 때 서연은 알 수 없는 오한을 느꼈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의 시선이 그녀의 몸 위로 느릿하게 흘러내릴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죠. 최동욱. 잘생기고 매너 좋던 VIP 손님. 하지만 지금 그의 눈은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욕망이 넘실거리는 그 눈빛은 서연이 수없이 피하려 했던 짐승의 본능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서연 씨, 저를 피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요? 입술 끝이 빗돌게 말려 올라가던 동욱은 서연의 팔목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살갗을 파고드는 그 소나기 힘에 서연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죠.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적인 경고음이 온몸을 울렸지만 다리는 마치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알잖아요. 난 뭐든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서늘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술병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안에서 서연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광기. 그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리고 자신이 이대로 무너지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라는 절망.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에 닿은 유리병의 차가운 감촉이 서연을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맞설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숨을 삼키며 서연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럼 지금부터 끝내 외면할 수 없었던 집착과 욕망 속 진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부산 서면의 골목길은 고요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자 서연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가락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 감각은 그녀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맞이한 새벽의 인사였으니까요. 서연은 묵직한 손수레를 끌며 익숙한 자리로 향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세 번째 전봇대 옆, 누구도 탐내지 않던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였죠. 서연인의 떡볶이가 있는 곳이니까요. 손수레에서 재료들을 꺼내며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제 밤늦게 준비해둔 쫄깃한 떡과 특제 양념장 그리고 신선한 어묵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냄비에 기름을 두르자 치익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죠. 오늘도 잘 부탁해. 서연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스불이 파란 불꽃을 일으키며 타올랐고 냄비 바닥이 달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오직 요리와 그녀만 존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왼쪽 뺨에 희미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그 자국을 매만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는 습관이었죠. 마치 과거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양념장이 끓기 시작하자 골목에는 매콤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신호탄처럼 서연의 단골들을 불러 모았죠. 첫 손님은 언제나처럼 이택시 기사였습니다. 밤샘 운전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 그의 하루는 항상 서연의 떡볶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연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택시기사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씨가 더 고생이시죠. 밤새도록 운전했을 텐데. 오늘은 어땠어요? 손님은 많았나요? 서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떡을 양념장에 넣었습니다. 붉은 양념이 하얀 떡을 감싸 안는 모습이 마치 포옹처럼 느껴졌죠. 그녀의 요리에는 언제나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닌 마음을 담은 선물이었으니까요. 평소보다는 좀 괜찮았어요. 아, 맞다. 어제 손님 중에 서연 씨 떡볶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봤다나?
서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작은 자부심이 피어올랐죠. 20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떡볶이를 만들어 온 그녀였지만 칭찬에 익숙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번 새로운 감동이었죠. 이 택시기사가 떡볶이를 받아들고 떠난 후 서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에 잠긴 골목,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는 가게들,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죠. 그때 건너편 치킨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한상호 사장이 일찍 나온 모양이었죠. 서연은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오늘은 좀 더 추운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마셔요. 상호는 따뜻한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서연의 손에 스치자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이웃으로 지내온 사이였지만 그의 작은 배려는 언제나 새로웠죠. 고마워요, 상우 씨. 매번 신경 써주시고. 서연은 커피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죠. 어디선가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고 서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지만 그녀는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상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과거 혹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딘가를.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애써 평온한 척했습니다. 상호는 무슨 일인지 더 묻고 싶었지만 서연의 표정을 보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묻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아침이 밝아오며 골목은 점점 분주해졌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그리고 밤샘 근무를 마친 사람들까지. 서연의 떡볶이 앞에는 짧은 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을 응대하며 자연스럽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잠시 한가해진 틈을 타 서연은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서연이었지만 지금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손목에 찬 고급 시계까지.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죠. 서연은 사진 옆에 놓인 작은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 브랜드의 액세서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그리고 화려한 팔찌까지. 모두 지금의 그녀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그것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 떡볶이 하나요? 학생으로 보이는 소녀의 목소리에 서연은 황급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마치 비밀을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곧 평소의 미소를 되찾고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금방 해드릴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 달랐죠. 마치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점심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잠시도 쉴 틈 없이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눈보다 빨랐고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숙련된 솜씨였죠. 이모, 여기 떡볶이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낯선 청년의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로운 손님은 언제나 반가웠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나 봐요. 매운 걸 잘 드시나요? 서연은 청년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손님의 표정만 봐도 어떤 맛을 좋아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이 준 직감이었죠. 청년이 떡볶이를 받아들고 한 입 먹자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보는 것, 그것이 그녀의 작은 행복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서연은 잠시 앉아 쉬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매일 겪는 일이었으니까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지난 20년처럼 평온해 보였죠.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하늘과 달리 복잡했습니다. 아침에 받지 않은 그 전화, 서랍 속의 사진과 액세서리들, 그리고 왼쪽 뺨에 희미한 흉터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과거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언젠간 모든 게 끝날 거야. 서연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 말을 되뇌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죠. 해가 지기 시작하자 골목은 또 다른 활기를 띠었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 그리고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까지. 서연의 떡볶이는 그들 모두에게 소소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반가운 손님은 매주 금요일 저녁에 오는 새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떡볶이를 인생 떡볶이라고 부르며 일주일의 피로를 풀곤 했죠. 서연 씨, 오늘도 기다렸어요. 일주일 내내 이 맛을 생각하면서 버텼다니까요. 그들의 말에 서연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은 그녀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했죠. 밤 10시, 서연은 천천히 포장마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끝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번잡했던 골목은 다시 고요해졌고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죠. 서연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편안했습니다. 손수레의 모든 것을 정리한 서연은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침과 같은 번호였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네, 저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네. 내일.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20년간 필사적으로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한 골목, 20년 동안 그녀의 삶이 녹아있는 이 공간. 모든 것이 갑자기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서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강렬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온 이유를 다시 한번 떠올렸죠. 서연은 왼쪽 뺨의 흉터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죠. 그 흉터는 그녀의 일부였고 과거의 상처이자 강인함의 증거였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은 언제나처럼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죠.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하루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부산 서면의 떡볶이 여왕 김서연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포장마차에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처럼 보였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골목 입구에 걸린 현수막이 처음 보는 것이었죠. 빨간 글씨로 서면 상권 재개발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재개발이라니. 서연은 중얼거리며 현수막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언젠가는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자리, 그녀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었죠. 그날 아침 골목 상인들 사이에서는 재개발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불안에 떨고 있었죠. 서연은 떡볶이를 만들면서도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받은 전화가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오가 막 지났을 무렵 골목 입구에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윤이 나는 구두를 신은 남자가 내렸고 그 뒤로 몇몇 사람들이 따라 내렸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턱선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는 골목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최동욱 전무님이세요. 상우가 서연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동욱건설 소유주의 아들이자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라고 하더라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마치 적을 마주한 것처럼 경계심이 높아졌습니다. 동욱은 골목 중앙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동욱건설의 최동욱입니다. 오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골목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죠. 서연도 포장마차를 잠시 비우고 그들 사이에 섰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지만 표정만큼은 단단하게 유지했습니다. 우리 동욱건설은 이 지역을 새롭게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낡은 건물들은 철거되고 최신식 복합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죠. 이곳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함께 새 건물의 입점 우선권도 드릴 겁니다. 동욱의 말에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대에 차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달콤한 말에 속지 않을 만큼 세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욱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곳 상인 여러분께 드릴 보상금 기준표입니다. 장사 기간과 매출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지만 기본적으로 가게당 최소 5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에 상인들의 표정이 확 밝아졌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들에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습니다. 설명회는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동욱은 질문에 친절하게 답하며 상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서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죠.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보상금 이야기에 들떠 있었죠. 하지만 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포장마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죠.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팔지 않을 거예요. 이곳은 제 전부니까요. 상호는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연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고집이 아닌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서연이 떡볶이를 팔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녀 앞에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동욱이 서 있었죠. 가까이서 보니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김서연 씨죠?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 속에서 두려움이 피어올랐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씻고 앞치마를 정리했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벌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같았죠.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동욱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거절당한 것에 놀란 듯했죠. 하지만 이내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제 제안을 듣지도 않으셨는데요. 김서연 씨는 특별해 보이네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자리를 지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겠죠. 동욱은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집을 꺼내 한 장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명함 뒷면에 숫자를 적었죠. 그것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숫자는 일반 상인들에게 제시한 금액의 2배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단단하고 차가웠죠.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은 제 삶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욱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친절함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저기가 번뜩였습니다. 마치 가면이 벗겨진 것 같았죠. 서연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서연 씨,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재개발은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좋게 협조하시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위협이 담긴 말이었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죠.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대답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손님들이 오실 시간이니 돌아가 주세요. 동욱의 얼굴이 순간 붉게 물들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했죠. 그는 서연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욱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그는 서연의 왼쪽 뺨에 있는 흉터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파편을 발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뺨의 흉터를 손으로 가렸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죠. 목구멍이 바짝 말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동욱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기억 속의 누군가와 지금의 서연을 비교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었나 보다. 그렇군요. 착각했나 봅니다. 어쨌든 김서연 씨, 제 제안은 일주일간만 유효합니다. 그 후에는 글쎄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동욱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숨을 쉬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시야에서 벗어나자 그제서야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상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멀리서 서연과 동욱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서연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마치 유령처럼 그녀를 따라온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의 기억, 그녀가 필사적으로 묻어두려 했던 그 시간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상우는 서연의 포장마차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동욱에 대해 좀 알아봤어요. 그 사람 단순한 건설회사 전무가 아니에요. 지역 정치인들과 깊은 연줄이 있고 때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도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하셔야 해요, 서연 씨.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동욱 같은 사람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지 그녀는 뼈저리게 경험했으니까요. 고마워요, 상우 씨.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어요. 이곳은 제가 새 삶을 시작한 곳이니까요. 상호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비통함과 함께 강인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손을 내밀어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함께 봤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상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위생 점검이 나왔고 서연의 포장마차에서 사소한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죠. 20년 동안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동욱의 손길이 닿은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지적 사항을 빠르게 수정하고 필요한 서류도 다시 제출했습니다. 20년의 경험이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욱이 말한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죠.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내내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바빴죠. 그날 오후 서연이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죠. 서연은 무슨 일인지 보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검은색 밴이 서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상인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개발 추진위원회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지만 어딘가 위협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조직폭력배를 연상시키는 복장과 태도였죠. 저것 봐요. 시작됐네요. 상호가 서연의 곁에 와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에는 제가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왼쪽 뺨의 흉터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죠. 그 흉터는 그녀의 상처이자 힘이었으니까요. 말다툼이 점점 격해졌습니다. 몇몇 상인들은 겁에 질려 물러섰고 다른 이들은 분노에 차 맞서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지만 그녀는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같은 번호로 전화가 왔었으니까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는 공포가 서렸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마치 악몽처럼 그녀를 과거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작은 소리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골목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재개발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열쇠였지만 잘 관리되어 반짝이고 있었죠.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열쇠였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열쇠. 서연은 그것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붙잡는 것처럼. 이제 시작이군요. 서연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강인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지만 서연의 의지는 그보다 더 강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욱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눈빛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5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이 서연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며시 왼쪽 뺨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그녀가 서면의 여왕이라 불리던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부산 서면 번화가의 중심에 위치한 고급 유흥업소 파라다이스. 화려한 네온사인과 붉은 카펫이 깔린 입구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경호원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부산의 상류층만이 드나들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마담님, 오늘도 아름다우십니다. 경호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바로 28세의 김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은 우아하게 어깨에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흉터 하나 없이 완벽했습니다.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강인함과 자신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파라다이스의 마담, 그것이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내부는 더욱 화려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을 발하고 벨벳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공간은 넓었지만 은은한 조명으로 인해 아늑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서연은 룸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종업원들은 그녀를 보자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연의 발걸음은 가볍고 우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곳의 여왕이었습니다. 서연 씨, VIP 손님이 오셨습니다. 지배인이 다가와 귓속말로 알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VIP는 언제나 그녀가 직접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파라다이스의 규칙이었습니다. 서연이 VIP 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안쪽에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최동욱이었습니다. 당시 30세였던 그는 부산의 유명한 건설재벌 2세였습니다. 잘생긴 얼굴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많은 여성들의 관심을 받았죠. 어서 오세요, 최 사장님. 서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당당했습니다. 동욱은 그녀를 보자 눈을 빛냈습니다. 마치 귀중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욕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연 씨, 오늘도 아름답군요. 옆에 앉아주시겠어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손님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것이 마담의 역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선. 동욱은 위스키를 한 잔 따랐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건넸죠. 그의 손가락이 일부러 서연의 손을 스쳤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느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서연 씨는 정말 특별해요. 동욱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욕망이 번뜩였습니다. 다른 여자들과는 달라요. 당신에게서는 뭔가 다른 빛이 느껴집니다. 서연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동욱의 눈빛에서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집착과 소유욕이 뒤섞인 위험한 감정이었죠. 그날부터 동욱은 파라다이스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반드시 찾아왔고 항상 서연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열렬한 고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더욱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동욱은 서연이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것조차 참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 다른 VIP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격분했죠. 룸에 들어가 술병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은 내 것이어야 해. 동욱은 그날 밤 서연의 손목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미치광이 같았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죠. 서연은 그를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욱의 집착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값비싼 선물을 보내고 때로는 협박에 가까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내 곁을 떠나면 이 가게도 당신도 모두 망가질 거야. 그리고 마침내 그 결정적인 밤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동욱이 술에 취한 채 들어섰습니다. 서연, 왜 내 전화를 안 받아? 왜 나를 피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옷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 사장님, 많이 취하셨네요. 집으로 모셔다 드릴까요? 서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욱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를 벽으로 밀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당신이 필요해, 서연. 동욱의 손이 서연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그를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동욱은 더욱 격렬하게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놓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동욱은 더욱 거칠게 그녀를 억압했습니다. 순간 서연의 손이 책상 위에 있던 뜨거운 술병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동욱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술병이 동욱의 얼굴을 강타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동욱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미친년이? 너 오늘 죽을 줄 알아? 동욱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서연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사무실을 뛰쳐나와 비가 쏟아지는 거리로 달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파라다이스도 화려한 옷들도 고급 아파트도. 그녀는 오직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사라졌습니다. 동욱의 복수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름을 바꾸고 모습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화려한 마담에서 소박한 떡볶이 장수로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구나. 서연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떡볶이를 팔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서연의 포장마차는 평소처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차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동욱이 내렸습니다. 그의 뒤로는 건장한 남자들이 몇 명 따라 내렸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동욱은 천천히 포장마차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왼쪽 뺨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술병으로 내리친 자국이었죠. 오랜만이네요, 서연 씨. 아니, 이제는 김서연 씨라고 불러야 하나? 동욱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증오가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단단하게 유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동욱은 천천히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기억이 나더군요. 당신이 누군지. 15년 전 내 얼굴에 상처를 남긴 여자. 서연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마침내 그녀를 따라잡은 것이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진실이었죠. 15년 동안 찾았어요. 당신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데 이렇게 떡볶이 장수로 살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동욱의 말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포장마차를 둘러보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피어올랐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서연의 말에 동욱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잔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 매일 밤 거울을 볼 때마다 이 흉터가 나를 괴롭혔어. 당신이 내게 준 선물이지. 동욱은 자신의 뺨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짓을 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포장마차로 다가와 냄비를 뒤엎고 음식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안 돼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떡볶이와 어묵이 바닥에 흩어졌고 빨간 양념장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마치 피가 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달려가 그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머리에서 퍼졌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누군지.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다음에는 이것보다 더한 일이 생길 거야. 동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서연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경찰을 불렀어요. 상호가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작은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이 골목에는 CCTV가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다고요? 동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폈고 실제로 카메라가 보이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하지만 기억해, 이건 시작에 불과해. 동욱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와 부하들은 빠르게 차에 올라탔고 곧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호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나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15년 전과는 다른 강인함이었습니다. CCTV는 없어요. 상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블러프였어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상우 씨. 서연은 천천히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떡과 어묵, 쏟아진 양념장까지. 모든 것이 엉망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됐습니다. 처음부터.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욱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증오와 복수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제는 맞서 싸울 때였습니다. 과거의 망령과 그리고 현재의 위협과. 서연 씨? 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그 사람 누구인가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과거예요. 이제는 마주해야 할 과거.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5년 전의 서연이 아닌 지금의 서연으로 싸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개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삶, 그녀의 과거, 그리고 그녀의 미래를 건 싸움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포장마차를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에도 떡볶이를 팔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망령이 다시 그녀의 삶에 들이운 것입니다. 습격 다음 날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온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골목, 이 자리는 그녀의 전부였으니까요.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몸을 떨며 가스불을 켰습니다. 불꽃이 일어나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이겨낼 거야. 반드시.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골목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간간히 출근길 직장인들이 지나갔지만 아직 본격적인 손님들이 올 시간은 아니었죠. 서연은 천천히 재료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의 일 그리고 15년 전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포장마차 앞에 서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회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조금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서연은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죠. 서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동욱이 보낸 사람일까?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서연이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남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김서연 씨 맞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어떻게 제 이름을? 남자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고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저는 김태준입니다. 혹시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서연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남매가 있었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과 5살 정도의 소녀. 소녀는 분명 어린 시절의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 그리고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오빠? 그 한마디에 태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 속에는 4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천천히 포장마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혈육의 연결고리가 그들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였구나. 서연아.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손을 들어 태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가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잠시만요. 서연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포장마차로 돌아가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태준이 보여준 것과 똑같은 사진이었지만 반으로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두 사진을 맞추었습니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나의 사진이 오랜 세월 동안 둘로 나뉘어 있다가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인생처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오빠 맞아요? 꿈이 아니죠? 서연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준도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동생,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꿈이 아니야, 서연아. 나야, 내 오빠. 드디어 널 찾았어.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은 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세상에는 오직 그들 둘만 존재했으니까요.
잠시 후 서연은 포장마차를 임시로 닫았습니다. 그리고 근처 공원 벤치에 태준과 함께 앉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아침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날 찾았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아직도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조금 진정되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찾았어, 서연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우리가 헤어진 그날부터. 태준의 말에 서연의 마음이 다시 아파왔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서연의 나이 5살, 태준은 10살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남매는 친척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친척들은 두 아이를 모두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연은 다른 친척에게, 태준은 또 다른 친척에게 보내졌습니다. 헤어지기 전 태준은 가지고 있던 유일한 가족 사진을 반으로 찢어 하나는 서연에게 주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라는 약속과 함께 나는 운이 좋았어. 태준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친척을 만나서 학교도 다니고 대학도 갈 수 있었지. 하지만 내가 항상 마음에 걸렸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태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여동생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변호사가 된 것도 실종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였다고 했습니다. 5년 전에 내 이름을 찾았어. 김서연. 하지만 그때 내가 있던 곳은 이미 떠난 뒤였고. 그리고 계속 찾다가 최근에 부산으로 온 거야. 그리고 여기서 우연히 내 떡볶이 포장마차 이야기를 들었지.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회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그녀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운이 없었어요, 오빠.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어린 시절, 열악한 환경에서의 성장 그리고 유흥업소 마담이 되었던 과거까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태준은 말없이 동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동생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최동욱과의 일 그리고 현재의 위기 상황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서연아.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와 용서만이 있었습니다.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어쩔 수 없었잖아요. 서연의 말에 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최동욱이든 누구든 더 이상 내게 상처 주게 하지 않을 거야. 태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오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오랜만에 따뜻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은 서연의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솜씨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동생과 함께하는 시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골목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연 씨, 이분은? 서연이 대답하기 전에 태준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김태준입니다. 서연의 오빠고요. 변호사입니다.
제 동생이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태준의 말에 상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로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빠,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내 문제니까. 하지만 태준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서연아.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야. 태준의 말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의지할 사람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골목의 사람들도 그녀의 편이 되어 줄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하늘의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희망의 불빛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40년 만의 혈육의 재회,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함께해요, 오빠.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결연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빠와 함께 그녀는 맞서 싸울 것입니다. 새벽녘 골목은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했을 시간에 검은 승합차 세대가 골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쇠파이프와 망치 같은 도구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무자비했습니다. 자, 빨리 끝내자고. 저 떡볶이 포장마차부터 밀어버려. 남자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는 최동욱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동욱은 직접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포장마차에 다가갔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연의 포장마차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골목의 상인들이었죠. 그들은 손을 맞잡고 인간띠를 만들어 포장마차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상우가 맨 앞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태준이 단단한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포장마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감사의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용역 책임자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빠르게 철거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여긴 우리 골목입니다. 당신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재개발에 찬성했지만 서연의 사연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태준이 법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큰 힘이 되었죠. 용역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 망설여졌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또 다른 소란이 들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여러 명의 기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상우가 몰래 연락한 언론사였습니다. 그는 전날 밤부터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야? 용역 책임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하게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마도 동욱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상인들과 용역들을 번갈아 촬영하며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태준이 앞으로 나서서 기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답게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린 노신사는 바로 최 회장 동욱의 아버지이자 동욱건설의 실질적인 소유주였습니다. 그의 등장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용역들은 공손하게 인사를 했고 상인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포장마차에서 천천히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최 회장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함께 깊은 고민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태준이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서 동생을 보호하려 했지만 서연은 부드럽게 그를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최 회장이 서연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은 이상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기자들조차 셔터 소리를 내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씨, 15년 전 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상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밝혀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날 15년 전 파라다이스의 CCTV 영상과 증인들의 증언을 담은 자료를 최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시 사건의 진실, 동욱의 폭행 시도와 서연의 정당방위 모든 것을 내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70대의 노인이 젊은 여성 앞에서 허리를 깊이 굽히는 모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5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과거의 그림자가 마침내 빗속에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그건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심한 듯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기로. 최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강인함에 감동한 듯했습니다. 동욱은 지금 저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회사에서 물러날 것이고 당분간 해외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최 회장의 말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평화롭게 자신의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목의 재개발 계획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상인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곳의 전통과 정서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상인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서연인의 떡볶이. 이곳은 이 골목의 상징으로 남길 원합니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장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자리에서 떡볶이를 계속 팔고 싶을 뿐입니다. 화려한 것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요. 서연의 말에 최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연의 소박한 바람을 존중하는 듯했습니다. 용역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기자들은 열심히 이 모든 상황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서연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서면 골목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인들이 두려워하던 종류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동욱건설은 전통 먹거리 거리라는 컨셉으로 골목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낡은 시설들은 개선되었지만 골목의 정취와 상인들의 자리는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어서 오세요. 서연의 활기찬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포장마차는 이제 작은 가게로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서연인의 떡볶이, 서면에 전통 맛집 20년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의 모습도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뺨에 흉터를 가리지 않았고 표정은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 일을 줄이고 주말마다 동생의 가게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모, 떡볶이 몇 개 해주세요. 학생으로 보이는 소녀가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골목은 예전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전통 먹거리라는 이름이 알려지면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상호의 치킨집도 더 커졌고 다른 상인들의 가게도 모두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최동욱은 더 이상 이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가끔 그를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분노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과거의 한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가게를 정리하면서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속에는 봄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행복하니? 태준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네, 오빠.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껴요. 서연은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접어넣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사진, 파라다이스 시절의 사진, 그리고 최근 태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그녀의 인생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아요. 서연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남매는 나란히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서연은 걸으면서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녀의 삶이었던 이 골목, 수많은 기억이 담긴 이 공간.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생존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은 곳이었습니다. 내일도 맛있는 떡볶이 만들어야지. 서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걸음은 가볍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서면의 떡볶이 여왕 김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의 발걸음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축복을 내리는 것처럼.